꼭 피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소시오패스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이나 위험한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꼭 피해야 하고 관계가 있다면 깨끗이 끊어야 하는 사람 1순위,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자기애가 강한 사람? 거울만 보면 황홀해하는 사람? 나쁘진 않잖아, 심지어는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소시오패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나르시시스트의 심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심리학에서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면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성격장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검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검증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멋져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런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늘 멈춰 있는 사람들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감정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감정을 호소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는 싸움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과 대립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그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 여론을 선동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 마땅히 느껴야 하는 당연한 종류의 감정들을 온 힘을 다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르시시스트들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창피해야 되거나 부끄러워해야 될 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전혀 그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패자의 변명이나 패배자의 어쩔 수 없는 자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꼭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라든가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협동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이런 생각과 말을 안 합니다. 같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 주위에 후진 것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돼야 합니다. 첫째, 내가 잘했어야 되죠. 그리고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이 잘하고 성공하는 게 내 지위나 위치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면 내 것을 빼앗기는 셈이 되니까 그 사람의 행운도 막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겠습니까? 내 주변에 이러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들러리 서게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 친구가 나와 함께 어떤 모임에 갑니다.
나에게는 그 모임이 낯선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자리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같이 간 친구를 배려하고 사람들을 소개해주면서 한마디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이 가도록 하게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같이 간 친구인 나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를 만들고 그걸 즐긴다는 거죠. 왜? 그걸로 자기가 돋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면 수는 높지 않은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나르시시스트가 있죠. 그들은 다릅니다. 나를 소개하고 대화를 함께 하면서 내가 당황해야 할 만한 질문들을 나에게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멍청한 들러리가 되고 자신은 돋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 친구는 꽤 교묘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유난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를 들러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누굴까요?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최근 이 나르시시스트 연구가 심리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나르시시즘의 유형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니나 브라운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 행동에 담겨져 있는 비언어적인 감정 표현을 읽어내거나 음성과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을 아주 잘 파악할 만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쉽게 휘둘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사상에 오히려 그리고 용이하게 물들어서 마찬가지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멜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이 크기 10이라면 이런 과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100의 칭찬이 늘 필요합니다.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주위 사람이 10밖에 칭찬을 안 해주면 그걸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주변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좋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과도한 칭찬, 비교에 의한 칭찬에 골몰한 부모가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서 성인이 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고만 만나게 되고 멍청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만 자기 옆에 두는 그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배울 점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가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자란 놈이라고 질책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거든요. 부정적 감정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칭찬, 잘못된 비교, 그리고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할 감정을
그저 수치심만 느끼게 만들었을 때 그릇된 칭찬과 못난 놈이라는 비아냥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20년 이내에 형성된 것은 고치는데 2배, 3배, 4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부모가 빨리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윈윈할 수 있고요. 오히려 파일을 넓혀서 윈윈하는 그런 사회와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그룹의 리더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기업의 회장님이 우리 기업에 하는 일이 남의 것을 빼앗아야 얻을 수 있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 당장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공멸하게 됩니다. 왜냐? 내 조직에 나르시시스트만 우글거리게 될 테니까요. 정해진 피자를 잘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계속해서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좋은 리더가 결코 아닙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게 좋은 리더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수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다가 다 즐거운 건 아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내 말에 반응은 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공감은 안 하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이건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기억을 못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사람. 가볍게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나의 기운을 쫙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빼놓고 얘기하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랑 얘기하고 있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대화에는 자꾸 끼려고 하는 걸까요?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고 공감해 주는 거 쉬운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커다란 사회에서 살아나가도록 진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 수십만 년 중에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됐겠냐는 거예요. 0.1%의 시간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출신, 고향, 성장 배경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사회에서 어떻게 쉽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감의 단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내 감정에 공감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진짜 공감을 못하는데 척이라도 한다면요,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어느 정도는 호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야기한 세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감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늘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나와의 깊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적인 부류가 있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도 공감을 못하고 조금도 공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소시오패스죠. 소시오패스에게서 이런 성향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자기 외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공감도 하기 싫고 무언가 공유하기도 싫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대화도 하기 싫은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 시간도 아깝거든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시오패스는 늘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대화에는 꼭 참여하는 걸까요?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중요한 차이죠.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이유로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상당히 티가 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형되죠. 정상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기에 어떤 부적응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더 무서운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이의 대화에 잘 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대화에 공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소시오패스적 특징이 확실히 있는지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MT나 워크샵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간의 자원이 똑같았을 때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MT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조건 후발대로 오겠다고 우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시간이 아깝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늦게 오고도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한테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슬쩍 얘기합니다. 쟤네들은 참 할 일도 없지? 맨 먼저 와서 저렇게 뭔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도착해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데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 얘기만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기가 딱 좋은 사람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짙은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완벽한, 하지만 간단한 손절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여전히 전화번호부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번호가 내 휴대전화에 뜨는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도 타격감을 받고 나도 훨씬 더 당당해집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꽤 많은 소시오패스들은 자기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단순하게 잊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기억하지 않으려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 유명한 흰곰 효과. 프레임이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기억이 되는 역효과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그 흰곰이 생각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방법은 그 사람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행복한 다른 일이 많아야만 다른 일로 그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톡에 생일이 한번 뜨거나 바뀐 프로필 사진이 자꾸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예 지우고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 두 개를 다 하셔야만 나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 사람 욕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기억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수록 더 기억나는 것처럼 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내 말에 노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좋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과 상황이 되어야만 내 주변의 소시오패스와 완전한 손절이 가능합니다. 혹시 소시오패스 만나실까봐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소시오패스는 100명 중 4명 꼴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가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긴 했지만 분명한 건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성격의 상대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관과 가치관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감하지 않는다를 뒤집으면 어느 선 이상으로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이 됩니다. 유유상종은 현대 심리학에서 강력하게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선한 우리라면 점점 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는 가능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되면서 내 주변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내게 다가올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내 얘기가 다 맞는다니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대화하면 지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화하기 아예 싫은 사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틀릴 때도 절대 인정 안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해도 속이 답답해지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도 타인의 심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는 게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을 더 우긴다는 것으로 대부분 연구 결과를 통해 나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러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 수준이 부족할수록 자신의 지식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과도하게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파블로 브리뉴얼 교수가 실제로 했던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집단 중 하나를 설득하게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나와 원래부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동일주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죠. 이 집단을 유사성향 집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일주장 집단과 유사성향 집단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두 집단 중 어느 집단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확신의 증가에 있어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사성향 집단을 설득하는 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 확신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나의 주장과는 무관한 전혀 다른 측면 등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이 내가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꾼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그 사람,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요? 자기만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대화를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즉 승패 개념이 분명한 걸 우리가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위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우기기에 집착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를 하려면 내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같은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나는 당신과 같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같은 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시점에 굳이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의심을 만들어내기가 오히려 더 십상이겠죠. 그것보다는 무언의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켓이 되게 비슷하네요. 어이구, 우리 같은 시계 찼어요. 이렇게 작은 취향의 같은 점을 어필해주는 게 더 좋은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 아닌 전문 용어로 대화의 마사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사지를 왜 할까요? 몸의 긴장도를 풀기 위해서 하죠.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긴장도를 풀어서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을 우기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그것과 무관한 분야에서 우기는 경향성이 줄어듭니다. 굉장히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서비스직 혹은 판매직 종사자들은요, 우기는 고객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나요? 지금 온 분이 액세서리를 고르고 있는데 이 분께 옷이라면 정말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을 처음에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액세서리는 조금 달라서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회사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최고 권위자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라고 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권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 취합해야 한다는 말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를 인정해 줘야만 그 사람이 우기기를 그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보인다는 겁니다. 전 가끔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회사에서 죽어라 우기는 우기기 대왕이 동창회를 오니까요. 그렇게 우기는 성향이 없어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반대로 동창회에서 만나면 죽어라 우기는 이 친구가 회사의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적이 또 많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장면에서 매번 우기기를 열심히 하는 우기기 대왕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우기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앞에서 많이 지게 만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 아닌 심리적인 위너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인의 한턱 문화가 바로 여기서 떠오르더라고요. 한턱 낸다는 건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의외의 하나의 뜻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외국인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한턱 낸다라는 얘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내가 오늘 한턱 낸다라는 건 오늘 내가 주인공이니까 누구도 내 주인공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본질이 더 잘 보였던 거죠. 우기기 대왕이 주인공이 되면 주인공은 그 판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판을 깨면서까지 우긴다? 이런 행동은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번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너로 만들어 주었는데도 우긴다면 그건 그 사람의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말은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은연중에 정답은 하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답이 하나니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이면 남의 것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정할 수 없게 되겠죠.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답이 하나라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특징이라기보단 현대 한국 교육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또 여기서 생각이 멈추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의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교육은 그 사회의 그 시대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사회가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교육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즉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답이 하나여야 되는 사람들은 답이 여러 개이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답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생각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빨리 대답하면 보상받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 무엇을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기는 사람들 만드는 거고 정답이 하나이고 빨리 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자기만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늘 무언가 의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의견 없음도 의견이다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어떤 사안을 물을 때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주장을 주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를 모른다가 아닌 의견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의견 없음에 표시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기는 사람 중에는 그 순간 자기의 의견이 없지만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봐 주시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의견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의견이 없다면
우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다른 주제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항상 찬성이냐 반대라고 하는 아니면 넌 모르는 거다라고 하는 무례한 대화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제공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기기 대왕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우기기 대왕이라고 낙인 찍고 싶다면 그 전에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패배자나 조연으로만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를 말이죠. 최소한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은 우기기 대왕이다 라고 낙인을 찍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